안녕하세요. 낭덕후 293 이거산입니다. 오늘은 가끔씩 올리는 우리 옥탑방 고양이들의 이야기 외에 조금 다른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고양이와 야생동물 그리고 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 채널이 고양이 전문 채널도 아니고 댓글로 논쟁을 하는 게 싫어서 원래 목적이었던 제가 만드는 음악 홍보나 우리 집 고양이들 영상이나 브이로그 정도 남기는 저희 취미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의 영상을 만들 생각은 없었지만 요새 들어서 자꾸 고양이가 새를 많이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많이 들어서 지인들과 주변 분들에게 이러한 궁금증 해소를 위한 답변 정도로 만들어 봤으니 고양이를 좋아하는 아저씨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떤 분들을 비방하거나 그분들이 틀렸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부족한 부분과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길고양이 밥 주는 한 사람으로서 해명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다들 알고 계시듯이 인류의 역사가 농경사에 접어들고 저장된 곡식을 노리는 쥐를 막기 위해 가축화했다는 게 어느 정도 정설로 굳어있는 추측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양이는 쥐를 잡고 쥐는 고양이로 인해 사냥을 당하며 DNA의 천적에 대한 공포를 본능적으로 물려받으며 생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채취나 소변 냄새만으로도 천적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요새는 아파트 단지나 신축 건물 같은 경우 세콤 같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쥐나 비둘기 같은 문제를 겪는 일이 거의 없지만 주택가나 녹지가 어우러진 공간 같은 경우 혹은 신도시에도 공원 부지의 작은 인공 연못이나 호께천에 하수도 아래에서 생존해 있던 쥐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TNR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쥐나 고양이, 비둘기를 포함한 까치 등 여러 새들도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살아가는데요. TNR 사업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단계거나 사업 자체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쥐나 새가 많이 눈에 띄거나 혹은 영역 다툼이나 발정으로 인해 고양이가 눈에 많이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TNR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포획, 중성화 수술, 방사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그 과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3단계로 표시를 하였지만 포획의 단계에서는 개체수 확인이나 수술이 되었는지 귀 표식 확인 등을 하고 중성화 수술에 대한 단계에서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체크나 백신을 맞기도 하는 등 여러 과정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 방사라고 불러지는 과정은 원래의 영역으로 돌려보내 자리를 잡고 다시 적응하는지 이후 관리하는 등의 과정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TNR 이후에는 고양이의 영역, 이동 범위가 굉장히 줄어드는데요. 발정이 사라진 이후에 밥자리를 중심으로 영역이 축소가 되고 영역 다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줄어들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라지기 때문에 간식이나 밥을 기다리는 시간 외에는 눈에 띄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TNR 사업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이 많은데요. TNR 사업이 완벽한 정책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는 가장 효과가 있는 정책이고 80년대 초반에 이러한 TNR 정책에 대해 대략 한 블럭 정도의 영역마다 70%의 개체수를 시행해야 TNR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당시에는 예측했지만 지역마다 조건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예로 일본의 한 지역의 길고양이 보호단체에서는 20년을 목표로 길고양이를 TNR하여 점점 없애겠다며 진행을 하였고 정부 지원이 없는 단체였기 때문에 회원들의 후원금을 모은 사비로 굉장히 적은 개체로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에서 유기와 유실을 줄여야 길고양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홍보를 같이 하여 18년 만에 고양이로 민원이 가득하던 동네에 개체수도 많이 줄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TNR 사업을 했다는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TNR 사업이 비판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당장 생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길고양이를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낭비다입니다. 보통 1년에 TNR 사업의 작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최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비용들이 보통 포획을 하는 용역 인건비, 마취학과 항생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선생님의 수술비 정도입니다. 거기에 마리수가 많아지면 포획 후에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동물병원 외에 임시보호 장소를 대여하거나 관련된 비품을 준비하는 비용 정도가 되겠네요. 비용에 대해 예를 들자면 인건비가 마리당 보통 최소 3, 4만 원 정도이고 마취학과 항생제 등 약품 비용이 평균적으로 최소 비용으로 6, 7만 원 정도인데요. 여기에 다른 바이러스 테스트 비용이나 치료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보통은 해당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의 재량이나 개인 봉사자분의 지출로 다른 치료와 약물 비용이 진행되기도 하여 포획이나 약물 비용을 제외해도 수의사 선생님이 수술 비용의 3만 원 정도의 예산 또한 병원에서 벌어간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길고양이로 인해서 2차 감염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TNR 사업을 하는 시간에는 다른 진료를 같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동물병원에서도 사실 길고양이 TNR 사업을 꺼려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지역 고양이 단체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진 단체에서 직접 포획을 해서 용역에 대한 포획 비용을 아끼는 방법으로 한 마리라도 더 TNR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 중에 지역 주민들이나 병원에서 돈을 벌어가는 것도 아니고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을 지자체와 함께 길고양이 단체의 주민들과 수의사 선생님들이 지역 봉사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NR 사업에서 꼭 아프거나 병든 아이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비 등으로 단체는 수많은 빚을 지기도 하며 위에서 언급했듯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지자체마다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TNR 사업을 사비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복지가 행정 업무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부서와 동물보호 등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이기도 하고 예산 크기도 기초생활복지 예산이 서울시 기준으로 대략 연간 10조 이상이라면 TNR이나 동물보호에 대한 예산은 몇백에서 많아야 몇천만 원 단위가 지자체에서 배분되어 연간 9억 정도가 쓰여지는 것이니 조 단위의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담당 공무원의 소통 부재나 전시행정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역마다 온도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담당 공무원이 단체의 주민들과 화기애애하면서 잘 진행되는 곳도 있는데 어느 곳은 마지못해 업무 처리를 한다거나 정치질이나 입건 문제로 인해서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고양이 단체가 생겨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승진을 위해서 구청장이나 관련 지방위원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주민들을 배경으로 세워 전시행정으로 진행한다거나 TNR 예산을 빌미로 자원봉사를 하는 주민이나 단체에게 줄 세우기를 하거나 동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후에 길고양이에 관련된 조례나 예산이 개선되는 거라면 얼마든지 동원도 하고 해당 정치인에게 투표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해당 정치인은 관심이 없거나 지켜지지도 않는 희망 고문으로 중간에서 공무원이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거랑 승진을 위해서 공무원이 줄서기 하는 것이랑은 민감한 문제라 더는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헌신이나 봉사를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소수의 분들이 간혹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다른 닭이나 소돼지는 살처분을 하는데 왜 길고양이는 인도적인 정책을 진행하느냐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고양이나 개의 경우 식품으로 유통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 개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리독감의 원인으로 철새나 텃새를 사냥하여 살처분을 하진 않지만 만약 합법적으로 우리가 야생동물을 전 국민에게 유통되는 식자재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논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류독감이 철새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생화학 무기를 부산항으로 반입했다는 기사나 페덱스로 탄저균을 보냈다는 기사 등 미국 첨단 생화학 무기와 중국의 우한시를 비롯 아시아에서 생화학 무기로 인한 피해 의혹들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영상에서는 객관적으로 의혹에서 입증되어 근거가 될 자료나 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기로 하고, 저가의 수입산 육류 수입에 밀려 이윤의 폭이 더 줄어든 상황에서 생명윤리나 위생적인 운영이 어려운 공장식 축산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축산동물들과 오염된 물과 동식물 등을 섭취하며 누적된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전문가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배경을 근거로 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비교를 위하여 지난 살처분을 했던 과정을 되돌이켜보면 초반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초기에 약물 주입으로 살처분을 하다가 후에는 돼지를 생매장하는 시기였는데, 언론의 산채로 돼지를 묻는 장면이 폭로가 되면서 이후에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법이 바뀌게 되어 현재는 가스나 약물, 타격이나 총격 등으로 재빠르게 죽인 다음 메모를 하는 시기입니다만, 대부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지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렌더링이라고 하여 살처분된 동물 사체를 개사료 공장에서 사용하였다는 기사가 난 뒤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살처분된 동물 사체를 고온 고압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정부 지침에 따라 2차 감염 위협이 없도록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점과, 또 사람이 개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현재는 많지 않고 축산업에 포함되는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정부 측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살처분에 관련하여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비판되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윤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따져본다면 관련 시설에 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나 유지 비용 등 세부적으로 액수를 따지지 않는다고 해도 꽤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은 단순하게 이 과정을 기존의 다른 유해동물 포획하는 것처럼 포상금을 걸고 지자체에 신고를 한 뒤 위류용 폐기물과 함께 소각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위류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한계도 있겠지만 포획이나 수렵을 하는 방식 또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방식은 환경부의 승인이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암리에 행해지는 포획과 수렵을 통해 개인 수렵장을 보장해주게 되거나 이권으로 변질되어 본래 취지와 다른 야생동물의 밀렵이나 특정 지역 주민에게 예산 밀어주기 식으로 변질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야생동물 복원이나 증식의료에 사용되는 예산과 이러한 포상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비슷하게 쓰여서 세금 낭비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몇백억의 예산이 증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생고양이까지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잘 진행이 될 리가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문제는 뉴트리아나 멧돼지처럼 민가에서 떨어진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립공원 내부에서만 이러한 포획과 수렵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고 해도
기존의 다른 야생동물에 대한 감시와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되는 지역에서만 지켜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획틀의 경우 평지가 아니면 사용이 어려움이 있고, 포획틀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 것을 고양이가 발견할 경우 경계를 하여 포획이 쉽지 않기 때문에 허가되지 않은 다른 포획 방식이나 다리 올무 등을 이용할 우려가 커 국립공원에 온 관광객의 신체적 피해나 다른 보호동물에 대한 사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국립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민가와 공원 부지를 오며 가는 고양이들의 이동 경로로 인해 수렵의 경우 소음이나 공포감 조성으로 인한 마찰도 충분히 예상해 볼 일입니다. 길고양이가 생겨난 원인인 유기와 유실로 인해 매해 계속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뉴트리아나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의 개체수 확인보다 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거기에 혹 잃어버린 고양이거나 외출 고양이를 용역의 실수나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살처분이 되었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한 배상 비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처분되기 전에 공고기한을 위한 임시거처를 위한 시설 비용 등 여러 조건을 따졌을 때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호주 200만 마리 살처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5년 호주 정부가 5년 동안 200만 마리의 야생고양이를 살처분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뒤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을까요? 2020년이면 올해 야생고양이 살처분 행정이 끝나는 것인데, 일단 호주 산불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호주 정부가 합법적으로 야생고양이를 사냥할 수 있게끔 하고,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서 야생고양이 포획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요. 그러나 동물단체의 비판과 토종 야생동물의 위협이 고양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야생 최상위 포식자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호주에서는 딩고라는 야생개가 서열 1위로 꼽히고 있는데, 야생고양이 살처분과 상관없이 딩고가 캥거루와 고양이 그리고 외래종을 비롯한 다양한 동물을 사냥하여 개체 조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딩고가 고양이, 캥거루, 외래종만 사냥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해야 할 토종의 야생동물 또한 함께 사냥하기 때문에 보호종을 위협하는 동물로서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의 자연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이 다른 국가에 비해 후지다는 것입니다. 호주 산불에 대한 문제의식은 매해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야생동물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경고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또한 호주를 대표하는 캥거루를 호주 사람들은 마트에서 쉽게 구입하여 먹을 수 있는데, 캥거루의 개체수가 많아졌다고 호주 정부에서 악어 고기를 비롯하여 야생의 동물과 캥거루 고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 현상 이후로 중국의 우한시에 많은 비판을 하는 이 시국에 야생동물 섭취로 인해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이어지는 안전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선전시에서 야생동물과 개, 고양이 식용금지를 하는 조례를 법으로 제정한 것을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도 국가산업으로 캥거루를 포함한 야생동물의 고기를 권장하는 호주의 정책이 절망스럽습니다. 저는 TNR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수많은 길고양이 지역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발정이나 영역 다툼 등으로 인한 민원과 야생동물에게 위협이 되는 부분을 TNR 등의 정책으로 길고양이와 공존할 수 있는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전국적으로 길고양이 관련 단체도 많이 늘었고, 또한 예전에는 생각지 못한 다양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응용하여 느리지만 조금씩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정부 정책이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것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고 고양이만 우선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길고양이가 새를 비롯한 자연 생태계에 멸종위기의 보호종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일부는 맞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는 많은 상위 포식동물이 사라져서 길고양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담비나 삭 같은 개체 수가 몇 남지 않은 동물 외에도 너구리나 야생화된 개, 혹은 자유롭게 방생해 놓고 키우는 개의 경우나 야생 너구리나 요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라쿤을 비롯한 이색동물 중에서도 길고양이 위에 상위 포식자가 존재합니다. 야생화가 된 개나 건물 외부에 풀어놓고 키우는 개의 경우 두세 마리 이상이 군집으로 다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길고양이를 밥 주시는 분들은 군집으로 다니는 강아지들이 고양이를 사냥하는 경우를 목격하기도 합니다. 저도 실제로 몇 번 목격을 했는데요. 고양이보다 작은 체격의 소형견 3마리가 추격해서 목을 물어 죽이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야산에서 내려오는 너구리에 사냥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같은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영역 다툼을 하거나 체격이 작은 암컷 고양이나 1, 2년생의 고양이의 경우 사냥하여 포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에 멸종위기 동물을 위협하는 동물 중에 고양이도 분명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고양이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없애면 새와 여러 보호종의 위협이 사라질까요? 강아지, 고양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일이 많이 대중화가 되어서 발생한 문제이지, 언제든지 또 다른 개체의 반려동물이 유행을 한다면 이 불명예의 자리는 언제든지 옮겨갈 것입니다. 과거 반려동물에도 유행이 있었는데, 과거에 강아지의 품종이 인기를 끌었던 시기적 순서대로 해당 품종의 강아지들의 유실이 많이 이루어지거나 흔해져서 해당 품종의 반려동물의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개체들이 많이 안락사가 되는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현재는 고양이 외에도 다양한 동물 개체가 가정에서 많이 키워지고 있는데요. 많이 흔해진 고양이들이 버려지거나 외출량이거나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로 인해서 길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길에서 태어난 2세대 고양이가 생후 1, 2개월에 사람과 대면해보지 못했거나 하면서 사회화가 되지 못해 경계를 하게 되고, 길에서 도시에서 점점 야생으로 다양한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길고양이, 야생고양이는 집고양이였다는 것이죠. 토종이라고 말하는 한국고양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환경부나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공무원들이 임의로 지어넣은 명칭이지 정식 명칭도 아닙니다. 보통 길에서 많이 보이는 고양이 종류들이 있는데요. 장묘종의 경우는 응가로 인해서 털이 꼬이고 똥꼬가 막히거나 털에 기생충이나 벼룩 등의 해충으로 인해 길에서의 생존력이 떨어지고, 그나마 단묘종인 아이들이 생존해서 2세대, 3세대 이상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고양이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코리안 숏헤어, 줄여서 코숏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국외 사이트에서 캣브리드 리스트를 보면 우리가 한국 고양이라고 부르는 종은 아메리칸 와이어 헤어, 아메리칸 숏헤어, 아메리칸 컬캣,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간혹 코숏을 품종묘와 분리하여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애초에 한국 고양이라는 품종이 없기도 하지만 한국 고양이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양이들끼리만 교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고, 다른 고양이와 유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개체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코숏이라고 부르는 단묘종과 여러 품종묘들이 섞여서 믹스가 된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도 많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뉴트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외래동물이 가죽이나 고기, 전시동물이나 분양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수입돼서는 왜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나 정부는 없고 해당 개체가 혐오동물이 되어야 하는지 이 지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잡식이나 육식동물의 경우 어떤 개체든 생태계 파괴의 유해동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고양이나 강아지 외에도 라쿤이나 패럿 같은 동물도 부주의나 유기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라쿤이나 여러 너구리과 동물들은 야행성이라고 하지만 먹이를 구하지 못하면 낮에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낮에 다니는 녀석들은 새 둥지 외에도 장거리 비행으로 체력이 방전된 철새를 쉽게 포획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철새와 텃새를 비롯 보호종들을 위협하는 여러 종에 대한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양이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전시행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고양이 행동학적으로 국립공원에서 포획된 고양이를 조류보호용 목도리와 TVNR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도적인 정책은 맞습니다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조류보호를 위한 목도리도 TNR 시에 기표식으로 귀끝을 자르는 이유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세인트 로렌스 대학교가 위치한 캐나다 킹스턴의 날씨는 겨울에는 매우 춥고 여름에는 쾌적한 정도의 기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을 제외하고는 습하고 더운 데다가 심할 때는 30도 중반까지 올라가는 날씨에서 고양이 입장에서는 목을 두르고 있는 목걸이가 덥게 느껴질 것입니다. 문제는 목걸이가 고양이가 벗고 싶어 한다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 벗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목도리에 대해서 세인트 로렌스 대학교의 수잔 윌슨이라는 생태학자 겸 교수가 주장한 논문에는 사실 다른 국가에서 객관적으로 실제 도입하여 효과를 봤다는 통계나 자료는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당 목걸이에 대한 비싼 특허 비용을 지불해서 사용하기에는 이후 포획과 방사를 위한 인력 비용, 공격할 수 있는 고양이를 얌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 마취시키는 약품이나 수의사 선생님의 인건비, 마취에서 풀려났을 때 방사기까지 임시로 고양이들을 보호할 공간 임대료를 생각해보면 비용을 지불한 것에 비해 목걸이를 착용하는 시기가 짧아 효과가 미비할 것 같습니다. 또 애매하게 특허를 벗어난 비슷한 카피 제품을 만들었는데 정작 효과가 없다면 고스란히 애산도 그리고 야생의 고양이들이 벗어놓은 목걸이도 쓰레기가 되는 것이겠죠. 또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간혹 쥐를 따라 좁은 통로를 이동하다가 목도리 내부의 목걸이가 통로 내부 시설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시설물의 외벽을 깨고 막혀있는 고양이의 시체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TVNR 수술에 대해서는 제가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기 어렵지만 TVNR이든 TNR이든 수술을 하는 것은 좋으나 국외에서는 TVNR 같은 경우는 수술 이후에도 발정이 오기 때문에 주요 민원인 발정음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영역 축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생고행이라고 할지라도 민가를 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TNR을 하여 급식소 등의 밥자리가 있는 길고양이가 민가의 인근 3km 내외로 영역이 줄어들어 야생으로 접근하는 일을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비둘기처럼 사료를 통해 불임을 만드는 연구도 있었고 프랑스에도 시판하는 고양이 불임약이 있지만 야생에 있는 고양이에게 꾸준하게 효과를 볼 정도로 적정량의 약을 계속 먹이는 것도 어렵고 부작용으로 중성화 이후에 임신은 되지 않지만 발정은 계속 올 수 있다고 하여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얼마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개장수에게 마리당 10만원씩 길고양이를 구매하여 불법 동물 실험을 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서울시에서 위에 불임약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부서 공무원의 판단으로 길고양이를 실험 동물로 이용하다가 그 절차가 충분히 합의되지 못하고 동물보호법상 문제가 있어 중단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의 주무관도 일부 계시지만 담당 공무원과 수의사 선생님들 일부가 위의 경우처럼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지켜봐야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철새를 비롯 상위 포식동물이 위협하는 텃새는 하우스 농사를 하시거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거꾸로 유해동물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세계에서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새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멧돼지나 다른 야생동물이 먹이를 구하기 쉽지 않아 민가로 내려오듯이 농가로 내려와 과일이나 혹은 축산 농가의 사료 등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체수 조절을 하기 위해 포획이나 수렵을 통해 포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조류독감을 비롯한 국외에서 철새가 매개체가 되어 2차 감염되는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길고양이의 경우 TNR 수술과 관리를 통해 개체 조절과 민가주에서 생활하도록 영역 축소가 예상 가능한데요. 철새와 텃새를 위협하는 다른 야생동물의 경우 적극적으로 생존을 위해 포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러스 노출에 취약합니다. 조류독감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다양한 바이러스는 과거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질병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람을 통해서 간접 전파를 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러스가 점차 변형되어 앞으로는 조류독감과 같은 질병이 지금 팬데믹 현상을 일으킨 그 무서운 감염증보다 인간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다가오는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질병으로 야생동물이나 혹은 철새나 텃새의 배설물 혹은 분비물을 통해 축산농가의 동식물과 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곳에서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살처분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반려동물이었다가 유실되었던 개와 고양이에 한해서 일정 기간 보호소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단체의 시설에서 공고기간 동안 잠시 체류를 한 뒤 일정 기간 가족을 찾지 못하거나 입영처를 찾지 못하면 약물 주사를 통해 고통을 최소화하여 안락사시키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유실되는 반려동물의 수를 예산이나 시설의 규모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에리논처럼 중성화 수술이 되지 않아 개체 수가 보호소에서 계속 증가하거나 여러가지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하게 되어 단체로 동물들이 폐사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 정책, 예산의 한계상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길고양이까지 포획해서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포획부터 안락사까지 인력과 약물들에 대한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지 않고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는 지역 고양이 돌봄자원봉사단체와 반려동물팀 등의 행정부서가 합심하여 길고양이 문제와 더불어 가정 입양을 통해 안락사가 되는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살처분을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2010년도와 2013년도 초반까지는 일부 보호종이 서식하는 특수한 지역에 특정하여 다리올물을 이용하여 포획한 뒤 두수가 작은 경우 약물을 이용하고 두수가 많은 경우 이산화탄소로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살처분을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일본 내에서 논란이 있어서 해당 지역에서 고양이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겪고 해당 보호종이 사는 지역 민가의 고양이들은 외출냥이를 삼가하고 실내에서만 고양이가 생활하도록 하자는 홍보와 함께 TNR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리올무의 경우 고양이만 포획이 되는 것도 아니며
다른 멸종위기 동물도 생존을 위협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호동물을 지키기 위해서 살처분을 주장했던 사람들조차도 다리올무로 인해 거꾸로 희생당한 보호종 문제로 인해 혼란을 겪고 반대 여론도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8년, 19년에는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일본 내 여러 지역에서 안락사 제로를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고양이가 보호동물인 새를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양이를 혐오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며 동물 판매 산업의 어두운 면으로서 너무 쉽게 버려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고민과 정책을 함께 노력하고 천적이 되는 다양한 개체의 복합적인 상황에서 보호동물이 위협받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맹금류가 많지 않는 국립공원에서는 육상동물의 위협이 어려운 높은 지형의 시설을 만들어 쉼터처럼 만들거나 혹은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이주 계획을 진행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철새와 비슷한 이동 경로를 날아가는 텃새들이 가급적 다른 야생동물과의 접촉 범위를 최소한이 되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물의 행동학적으로 예측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지금과 다른 실효성 있는 정책을 연구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체 조절과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로 인해서 새와 보호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천적과 함께 좁은 지형에서 개체 수의 밀도가 높아져 농가와 민가로 밀려 내려오는 문제, 또 FTA를 비롯해서 국내 농가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문제로 인해 비위생적인 사육이나 오염된 토지에서 사육과 농가를 함께 짓는 등의 문제, 유기 유실로 인해 반려동물이 야생으로 유입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함께 논의한다면 이렇게 변형된 조류독감 등의 야생동물로 전파되어 농수산 식품에서 사람에게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전파되는 더 무서운 앞으로의 위기 상황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조금이라도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부족한 설명도 있었지만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요. 조금이라도 인식이 바뀌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